볼 수가 없는데 우라 뭘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르니까. 아내의 잔혹한 말이 녹음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2년간 시각장애로 고생하던 55세 이정우가 마침내 시력을 되찾았을 때 목격한 것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아내 수연과 43세 음악 선생님 민준이 포옹하며 키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년 넘게 자신의 시각장애를 이용해 집에서까지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두 사람.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정우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과연 정우는 어떤 방식으로 2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아내와 그 남자에게 복수할 것인가? 그리고 학원 발표회 무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 폭로의 전말은?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55세 이정우입니다. 2년 전까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노 조율사 중 한 명이었어요.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그런 곳들의 그랜드 피아노들을 제가 조율했습니다. 베토벤부터 쇼팽까지 제 손끝에서 완벽한 선율이 태어났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어요. 2년 전 그 빌어먹을 택시 사고 때문에 말입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가을날이었죠. 예술의 전당에서 조율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택시기사가 졸음운전을 했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앞차의 빨간 브레이크 등이었어요. 그 다음은 완전한 어둠이었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 회복이 어렵다고 했어요. 김대현 원장이라는 분이었는데 20년간 암과 전문의로 일해오신 베테랑 의사였죠. 정우 씨, 정말 안타깝지만 시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음악가에게 있어서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악보를 보고 피아노 건반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주자의 표정을 읽는 것까지 모든 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아내 김수연이 제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25년 전 음대에서 만난 제 아내죠. 수연도 한때는 촉망받는 피아니스트 지망생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결혼하면서 꿈을 접고 동네에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죠.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수연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수연은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봤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제 곁에 있어 주었죠. 식사도 챙겨주고 간병사 없이도 모든 걸 해주었어요. 학원 일은 부원장에게 맡기고 오직 저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재활치료 어떠셨어요? 수연이 물었어요.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뭘 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좌절감에 빠져서 대답했죠. 그럴 때마다 수연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제가 평생 곁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율실은 창고가 되었어요. 조율 도구들은 모두 박스에 담겨 한 구석에 방치되었죠. 대신 집 안 곳곳에 점자 표지판이 붙었고 모서리에는 안전패드가 설치되었어요. 수연이 밤을 새워가며 집안을 개조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수연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아내는 학원 운영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저를 돌보는데 전념했습니다. 제가 어디든 갈 때마다 함께 따라와 주었어요. 병원 갈 때도 재활치료를 받을 때도 항상 곁에 있어 주었죠. 화장실 갈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려 주었어요.
6개월 후에는 안내견까지 분양받았어요. 골든 리트리버 베토였습니다. 베토벤에서 따온 이름이죠. 처음 베토를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훈련소에서 온 트레이너가 말했어요. 이 친구는 정말 똑똑해요. 주인의 감정까지 읽을 줄 알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베토는 제가 우울할 때면 제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가만히 있어 주었어요. 베토 덕분에 조금씩 바깥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집 주변 산책부터 시작했죠. 베토가 제 앞에서 천천히 걸으며 장애물이 있으면 멈춰서 알려주었어요. 신호등에서는 초록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아노를 조율할 수 없다는 현실, 그리고 수연에게만 의존해야 한다는 무력감 때문이었어요. 가끔은 차라리 그날 죽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수연에게 짐만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제가 없으면 더 편하실 텐데요. 어느 날 제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수연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전히 자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학원 수입도 크게 줄었어요. 제가 조율사로 벌던 수입이 끊어졌거든요. 학원 운영도 축소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생활비 걱정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가 장애인 연금이라도 신청해 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수연은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연의 행동이 미묘하게 변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서둘러 다른 방으로 가는 거죠. 예전에는 제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곤 했는데 말입니다. 여보, 누구 전화예요? 제가 물어보면 학원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 톤이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설레는 듯한 느낌이었죠. 전화 통화 시간도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5분 정도였는데 요즘은 30분씩도 통화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간단하게 하고 나갔는데 요즘은 1시간도 넘게 화장대 앞에 앉아 있어요. 향수 냄새도 진해졌고요. 새로운 옷도 자주 사왔습니다. 여보, 새 옷 사셨어요? 네, 학원에서 입을 옷이 필요해서요. 그런데 만져보니 평소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재질이었어요. 외출 횟수도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학원 일 외에는 거의 집에 있었는데 요즘은 학원 일이 끝난 후에도 자주 나가셨어요. 여보,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동료 선생님들과 회의가 있어서요. 핑계는 항상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가장 이상한 건 새로 생긴 피아노 학생 얘기였어요. 여보, 새 학생이 한 명 들어왔어요. 음악학원 원장님인데 실력 향상을 위해서 개인 레슨을 받으러 오신대요. 수연이 그 얘기를 할 때의 어색한 말투가 제 귀에 걸렸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았고 뭔가 설레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어떤 분이세요? 제가 물었죠. 박민준이라고 하시는데 43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강남구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이혼하셔서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수연의 대답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굳이 이혼했다는 사실까지 언급하는 걸까요? 그리고 나이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일 처음 오시거든요. 하지만 전화로 얘기해 보니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수연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새 학생에 대한 기대감 치고는 너무 과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2번씩 그 박민준이라는 사람이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씩 레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수연의 새로운 학생이려니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각장애인이 된 후로 청각이 엄청 예민해졌거든요. 작은 소리, 미세한 변화까지 모두 포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죠. 베토도 뭔가 눈치를 채는 것 같았어요. 박민준이 올 때마다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거든요. 귀를 쫑긋 세우고 거실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도 했어요. 개들은 사람보다 직감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베토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민준이 처음 우리 집에 온 건 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도 레슨 부탁드립니다. 현관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젊고 활기찼어요. 수연이 대답하는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준 씨. 오늘은 어떤 곡을 해볼까요? 뭔가 들뜬 느낌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베토와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피아노실은 거실과 붙어 있어서 소리가 다 들렸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가 아니라 친구처럼 편안한 느낌이었거든요. 오늘은 슈베르트 즉흥곡을 연습해 볼까요? 수연이 제안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항상 어려워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해보세요.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자주 끊겼습니다. 여기서 손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민준이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좀 더 자연스럽게요. 수연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뭔가 가르치기 위해 바로 옆에 앉은 것 같았습니다. 아, 이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그렇게 부드럽게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피아노 레슨치고는 너무 친밀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너무 많이 들렸습니다. 단순한 음악 수업에서 그렇게 자주 웃을 일이 있을까요? 민준 씨는 언제부터 피아노를 치셨어요? 수연이 물었어요. 어릴 때부터 쳤는데 사실 제대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서 왔거든요. 민준의 대답에 뭔가 어색함이 있었어요. 음악학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싶다니.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수연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수연 씨라고 불러주세요. 뭔가 이상한 대화였어요. 학원 원장이 개인 레슨 선생님에게 그렇게 말할까요? 베토가 제 발치에서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개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었어요. 베토야, 왜 그래? 제가 베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베토는 계속 피아노실 쪽을 향해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피아노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쇼팽 노천트였어요. 하지만 역시 자주 끊겼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어려워요. 손가락이 꼬이는 것 같아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수연이 건반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수연이 연주하는 동안 민준이 말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면 학생이 뭔가 반응을 하잖아요. 하지만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마치 연주를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연주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민준이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예요.
수연 씨의 손이 참 예뻐요. 이상한 칭찬이었어요. 연주 실력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손이 예쁘다니요. 고마워요. 민준 씨도 조금만 더 연습하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1시간이 지난 모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수연이 말했어요. 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민준이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까지 배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늦게 들렸어요. 뭔가 오래 얘기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돌아와서도 한동안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레슨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민준 씨가 열심히 하시네요. 수연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기쁨이라고 해야 할까요? 설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후로 민준의 레슨은 계속되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정확히 일주일에 2번씩이요. 그런데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늘어났어요. 피아노 소리보다는 대화 소리가 더 많이 들렸거든요. 민준 씨는 평소에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수연이 물었어요. 클래식보다는 재즈를 좋아해요. 특히 빌 에반스의 연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럼 재즈 피아노도 가르쳐 드릴까요? 수연이 제안했어요. 정말요? 그럼 정말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음악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얘기들이 많아졌어요. 민준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혼자 사시느라 힘드시죠? 수연이 물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운 것 같아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베토의 반응도 갈수록 이상해졌어요. 민준이 올 때마다 거실 한 구석으로 피해가서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사람을 좋아하는 개인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레슨 시간이 1시간을 훨씬 넘겼어요. 2시간 가까이 피아노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소리는 거의 없었고 대화 소리만 계속 들렸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여보, 오늘 레슨이 길었네요. 제가 말했어요. 민준 씨가 궁금한 게 많아서요. 음악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거든요. 수연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음악 이론을 2시간 동안 설명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민준이 돌아간 후 수연의 행동도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콧노래를 부르거나 혼자 웃기도 했어요. 단순한 피아노 레슨 때문에 그럴까요? 어느 날 밤 수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수연이 나올 때까지 그냥 두었을 텐데 그날따라 계속 울려서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급한 일일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여보, 전화 왔어요. 제가 욕실 문을 두드렸어요. 아, 지금 갈게요. 수연이 서둘러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전화를 받기 전에 발신자를 확인하는 시간이 유난히 길었거든요. 마치 누군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수연이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괜찮아요.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수연이 돌아왔어요. 누구 전화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학원 일이었어요. 내일 수업 준비 때문에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기쁨 같은 거였는데 학원 일 때문에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수연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들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잠이 안 와요. 수연이 말했어요. 왜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이상한 대답이었어요. 밤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저 의심만 할 뿐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여보, 마트에서 장을 좀 봐야겠어요.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수연이 서둘러 나갔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어요. 향수 냄새도 진했고요. 저는 베토와 함께 거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수연이 나간 지 정확히 30분 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수연이 뭔가 빼먹고 다시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발걸음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2명분이었거든요. 그것도 남자와 여자의 발걸음이 섞여서 들렸어요. 베토가 갑자기 경계하는 듯 일어났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냈어요. 오늘은 시간이 충분하겠네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응, 정우는 지금 낮잠 시간이라 깨지 않을 거야. 수연의 대답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제가 들을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대화였거든요. 피아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 소파에서 나는 속삭임과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 쿠션이 눌리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어요. 제가 매일 앉아서 쉬던 그 소파에서 말입니다. 수연 씨, 이렇게 계속 숨어 다니는 게 힘들지 않아요? 민준이 말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정우가 지금 상황에서 충격받으면 어떻게 해요? 시력도 잃었는데 이런 일까지 알게 되면요. 수연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시각장애를 이용해서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좋아하던 거실 함께 음악을 들으며 행복했던 그 공간에서 말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들켜서는 안 됐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민준이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정우 상태가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니까요. 수연의 말에 더욱 충격받았어요. 제 회복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베토가 제 발치로 다가와서 머리를 비볐어요. 주인의 상태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베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계속 들려오는 소리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요. 민준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당연하죠.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집에만 있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요. 수연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들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아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설마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뭘 의심하겠어요? 그냥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수연의 말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를 완전히 무능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소파에서 나는 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2사람이 더욱 가까이 앉은 것 같았어요. 수연 씨 손이 정말 부드러워요. 민준이 말했어요. 민준 씨도 따뜻해요. 수연이 대답했어요. 듣고 있기 괴로운 대화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침실로 향했어요. 베토도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침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계속 들었어요. 증거를 수집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언제쯤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민준이 물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정우가 더 안정되면 그때 생각해봐요. 수연의 대답에 절망감이 들었어요.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정우가 깨어날 시간이에요. 민준이 말했어요. 아쉽네요. 다음에는 더 오래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연이 아쉬워했어요. 곧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민준이 위로했어요.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문 닫는 소리가 늦게 들렸어요. 현관에서 뭔가 더 친밀한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상상만 해도 괴로웠어요. 수연이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 쿠션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증거를 없애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차나 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같았어요. 30분 후에 저는 자연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보, 주무셨어요? 수연이 밝게 물었어요. 네, 잘 잤어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온 것 같던데요? 제가 떠보듯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안 왔는데요? 수연은 태연하게 거짓말했어요. 베토가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을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베토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마트는 언제 가실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 맞다. 마트 가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지금 갈게요. 수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거짓말이 들통날 뻔했던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수연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혹시 제가 요즘 이상한 점 없었나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반문했어요. 그냥요. 혹시나 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2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제 장애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베토도 제 침대 옆에서 밤새 지켜주었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베토에게 줄을 채우고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0년간 저를 담당해온 김대현 안과 원장님을 만나야 했어요. 원장님은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거든요. 정우 씨, 이렇게 일찍 오시다니 무슨 일이세요? 원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원장님, 제 시력에 혹시 변화 같은 건 없을까요? 정말 작은 희망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진료 차트를 꺼내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우 씨, 최근 검사 결과를 자세히 보니 조금씩 회복 조짐이 보이더군요. 시신경이 서서히 재생되고 있어요. 원장님의 말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정말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흥분하며 물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돼요.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자칫 재손상될 위험도 있거든요. 원장님이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가족들에게 알려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건 권하지 않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괜한 기대를 주면 나중에 실망만 클 수 있어요. 적어도 한 달은 더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원장님의 조언이었어요. 원장님, 그럼 일주일만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아내에게 괜한 기대를 주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부탁했어요. 물론이죠. 의료진의 판단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 진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시력이 돌아온다면 모든 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어제 들은 그 충격적인 사실들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완벽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시력 회복이라는 기적적인 소식과 아내의 배신이라는 잔혹한 현실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베토가 제 무릎에 머리를 올리며 위로해 주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오셨어요? 수연이 일어나서 물었어요. 베토 산책시키고 왔어요. 일찍 일어나서 답답해 하길래요. 제가 자연스럽게 거짓말했어요. 이제는 저도 거짓말에 익숙해져야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의 모든 행동, 말투, 심지어 숨소리까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베토의 반응도 유심히 지켜봤어요. 베토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형태는 구분할 수 없었지만 명암 정도는 느낄 수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베토야, 내가 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베토에게 속삭였어요. 베토가 꼬리를 흔들며 제게 다가왔어요. 마치 주인의 변화를 알아차린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으로 베토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연에게는 비밀로 해야 했어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들키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평소처럼 지팡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베토의 안내를 받는 척도 계속했고요. 며칠이 더 지나자 시력이 점점 좋아졌어요. 이제 사람의 형태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연의 모습도 희미하게 보였고요. 2년 만에 다시 보는 아내의 모습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마 마음이 변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수연이 또다시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학원에서 회의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저녁 8시쯤 들어올게요. 수연이 서둘러 준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곧 민준과 함께 돌아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1시간 후 예상했던 대로 현관문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연과 민준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요. 민준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고요. 오늘은 정말 시간이 충분하네요. 민준이 수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래, 정우는 낮잠 자고 있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수연이 대답했어요. 저는 침실에서 문을 살짝 열고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 소파로 향했어요. 제가 매일 앉던 그 소파에서 서로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25년간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요. 정우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눈도 안 보이고 집에만 있으니까 뭘 알겠어요? 수연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정이 사라졌어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녹음도 켰습니다. 모든 증거를 남겨야 했거든요. 두 사람은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예요? 민준이 불만스럽게 물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정우가 더 안정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수연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제 미래를 완전히 배제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만약 정우 씨가 회복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의사가 희망이 별로 없다고 했거든요. 수연의 대답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제 회복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두 사람의 행동이 점점 더 친밀해졌어요. 보기 괴로웠지만 계속 지켜봤어요. 증거 수집을 위해서였죠. 베토가 제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베토도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오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떨어졌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냥 택배 아저씨가 옆집에 배달하는 소리였나 봐요. 정말 놀랐네요. 민준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만약 정우가 일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수연도 안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보고 있었죠. 이제 정말 가봐야겠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다음에는 더 오래 있어요. 수연이 아쉬워했어요. 현관까지 배웅하는 두 사람의 모습도 다 보였어요. 마지막에 포옹하고 키스까지 하더군요. 정말 역겨웠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나간 후 수연은 거실을 정리했어요. 소파 쿠션을 다시 배치하고 테이블도 원위치에 놓았죠. 그리고 환기까지 시켰어요. 정말 치밀했어요. 만약 제가 보지 못했다면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30분 후 저는 자연스럽게 거실로 나갔어요. 여보, 주무셨어요? 수연이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네, 잠깐 잤는데 누가 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떠보듯이 말했어요. 아무도 안 왔는데요? 택배 아저씨가 옆집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수연은 태연하게 거짓말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수연은 평소보다 다정했어요.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여보, 사랑해요. 수연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제가 대답했지만 이미 마음은 차가워져 있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완벽한 복수 계획도 세워야 했거든요. 베토가 제 침대 옆에서 지켜주고 있었어요. 이제는 베토만이 제 유일한 동맹이었습니다. 시력이 80% 정도 회복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각장애인인 척 연기를 계속해야 했어요. 수연에게 들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니까요. 베토야, 이제 정말로 너를 볼 수 있어. 아침에 베토와 산책을 나가면서 속삭였어요. 베토가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동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베토만이 제 진짜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어요. 수연이 외출할 때마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수연의 화장대 서랍에서 남자용 향수 샘플을 찾았거든요. 제가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종류였어요. 옷장에서도 이상한 것들이 나왔어요. 새로 산 속옷들이 있었는데 평소 수연이 입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선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영수증들도 숨겨져 있었죠. 제가 모르는 카페와 식당에서 결제한 기록들이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핸드폰이었어요. 수연이 샤워하는 동안 몰래 확인했더니 민준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들로 넘쳐났거든요. 오늘 정우가 병원 간 사이에 우리 집에서 만날까요? 민준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좋아요. 오후 2시에 와요. 조심히 오세요. 수연의 답장이었어요. 제가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한 날의 메시지였죠. 더 끔찍한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정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요. 시각장애자라서 다행이에요. 민준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그러게요. 앞으로도 계속 모를 거예요. 수연의 답장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통화 기록도 확인했어요. 거의 매일 민준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길게는 2시간씩도 통화한 적이 있더군요. 제가 잠든 새벽 시간에도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사진첩에는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호텔로 보이는 곳에서도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던 걸까요? 어느 날 오후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수연이 또다시 거짓말을 했거든요. 여보,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저녁 늦게 들어올게요. 수연이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며 말했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제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수연이 나간 지 30분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민준과 수연이 현관에서부터 친밀하게 행동하더군요. 오늘은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민준이 수연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정우가 의심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거든요. 수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니까 괜찮을 거예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확신하다니요.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가더니 바로 소파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피아노 연습하는 척도 안 하더군요.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었던 거죠. 저는 침실에서 모든 장면을 녹화했어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정우 씨가 회복될 가능성은 정말 없나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없어요. 의사가 평생 이 상태일 거라고 했거든요. 수연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의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 놓고 만날 수 있겠네요. 민준이 기뻐했어요. 그렇죠. 정우는 평생 아무것도 모르고 살 테니까요. 수연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애정까지 사라졌어요. 두 사람의 행동이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마치 자신들만의 공간인 양 행동하더군요. 제가 바로 옆방에 있다는 것도 잊은 듯 했어요. 정말 당당하게 불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이혼할 생각이에요? 민준이 갑자기 물었어요. 아직은 섣불러요. 정우가 더 안정된 후에 생각해 볼게요. 수연이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만약 정우 씨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준이 걱정했어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런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죠. 수연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제 감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어요. 한두 시간이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더욱 친밀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지만 참았어요.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했거든요. 베토가 제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이제 정말 가봐야겠어요. 민준이 아쉬워하며 일어섰어요. 저도 아쉬워요. 매일 만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수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곧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민준이 약속했어요. 현관에서의 작별 인사도 정말 역겨웠어요. 마치 연인처럼 행동하더군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수연이 제게 그렇게 다정하게 대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민준이 나간 후 수연은 다시 증거인멸 작업에 들어갔어요. 소파 정리, 환기, 향수 뿌리기까지 정말 치밀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모든 걸 다 봤죠.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30분 후 제가 거실로 나갔을 때 수연은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주무셨어요?
수연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좀 잤어요. 상담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연기하며 물었어요. 잘 됐어요. 학부모님이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이혼하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찼거든요. 완벽한 복수가 필요했어요. 두 사람이 저에게 한 것만큼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 말이에요. 시력이 거의 완전히 회복된 지 2주가 지났어요. 이제는 신문 글자까지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연 앞에서는 완벽한 시각장애인 연기를 계속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걷는 것까지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베토와의 산책 시간이 가장 자유로웠어요. 베토야,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제가 베토에게 속삭였어요. 베토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마치 복수 계획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연이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학원에서 작은 발표회를 해요.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들도 초대하는데 함께 가실래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발표회요? 좋죠. 오랜만에 학생들 연주도 들어보고 싶고요. 제가 기꺼이 대답했어요. 민준 선생님도 축하 연주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베토벤 월광 소나타 3악장이요. 수연이 덧붙였어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완벽한 복수의 무대가 저절로 마련된 것이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저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발표회는 일주일 후였고 그때까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진, 녹음, 동영상,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분류했어요. 민준 씨가 연주한다고 하셨죠?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정말 실력 좋으신 분이에요.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요. 수연의 대답에서 애정이 느껴졌어요. 정말 역겨웠지만 참았습니다. 발표회 이틀 전 저는 혼자 학원을 찾아갔어요. 수연이 마트에 간 사이에 베토와 함께 나갔죠. 학원 열쇠는 어디에 두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현관 화분 밑에 숨겨둔 비상 열쇠 말이에요. 학원 소강당을 둘러보며 무대 시설을 점검했어요. 음향 시스템, 프로젝터, 조명까지 20년간 음악계에서 일한 경험이 이런 곳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모든 기기의 작동법을 꿰뚫고 있었거든요. 프로젝터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제 노트북과 연동시켰어요. 그리고 음향 시스템도 점검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완벽하게 작동해야 했거든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됐으니까요. 무대 뒤편에 작은 컨트롤룸이 있었어요. 거기서 모든 걸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조명도, 음향도, 프로젝터도 말이에요. 발표회 당일 그 방에서 모든 걸 진행할 계획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발표회 시나리오를 자세히 짰어요. 언제 어떤 증거를 공개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마치 피아노 연주를 준비하듯이 치밀하게 말이에요. 수연이 마트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오셨어요? 수연이 물었어요. 베토 산책시키고 왔어요. 오늘따라 오래 걷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발표회 하루 전 김대현 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원장님, 내일 제가 부탁드린 일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정우 씨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 정말 화가 나네요. 원장님이 분노하며 대답해 주셨어요. 원장님께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거든요. 시력 회복한 것부터 수연의 불륜까지 전부 말씀드렸어요.
원장님은 제 편에 서서 도와주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 유난히 다정했어요. 여보, 내일 발표회 어떨 것 같아요? 수연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제가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수연 씨 연주도 들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전 사회만 보고 학생들이 연주해요. 민준 선생님 연주가 제일 기대되네요. 수연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내일이면 그 설렘이 절망으로 바뀔 텐데 말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모든 걸 점검했어요. 노트북에 저장된 증거들, 발표의 진행 계획, 그리고 각본까지. 내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였어요. 베토가 제 침대 옆에 누웠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베토. 제가 베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베토가 제 손을 할라주었어요. 마지막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녹음 파일들을 다시 들어보고 사진들도 재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도 빠진 게 없는지 살펴봤어요. 완벽했어요. 발표회 당일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화장하는 시간도 더 길었고요. 특별한 날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날이었어요. 복수의 날이었으니까요. 여보, 오늘 발표회 정말 기대돼요. 수연이 밝게 말했어요. 저도 기대돼요. 정말 기억에 남을 발표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어요. 수연은 제 말의 진짜 뜻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드디어 발표회 당일이 왔습니다. 오후 2시 수연과 함께 학원에 도착했어요. 여보, 조심히 걸어요. 계단이 있어요. 수연이 제 팔을 잡으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몇 시간 후면 그 친절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텐데 말이에요. 학원 소강당에는 벌써 70여 명의 관객이 모여 있었어요. 학부모들, 학생들, 그리고 인근 상가 사장님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앉은 맨 앞자리에서 모든 것이 잘 보였어요. 민준도 이미 와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확인하고 있었죠. 수연과 눈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로 미소를 짓더군요. 곧 그 미소가 사라질 텐데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발표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연이 사회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우리 학원 학생들의 그간의 연습 성과를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밝은 목소리였지만 얼마나 갈지 모르겠더군요. 발표회가 시작되었어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차례로 연주했습니다. 모차르트, 쇼팽, 브람스. 아이들의 연주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순수한 음악이었죠. 곧 더러워질 무대가 안타까웠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학생들의 연주가 모두 끝났어요. 이제 특별 연주 시간입니다. 박민준 선생님께서 베토벤 월광 소나타 3악장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수연이 민준을 소개했어요.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민준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피아노 앞에 앉더니 손가락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곧 연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관객들이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민준도 당황한 표정이었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소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수연이 급하게 제게 다가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앉으세요. 하지만 저는 수연을 제지하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정우입니다. 이 학원 원장의 남편이죠. 2년 전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제 소개에 관객들이 집중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수연이 무대 아래서 절규했어요. 여보, 내려오세요. 제발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력으로 제가 목격한 것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프로젝터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수연과 민준이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이건 뭐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수연의 어머니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수연아, 이게 뭐냐? 할머니가 일어서며 물었어요. 이어서 더 충격적인 사진들이 공개되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함께 있는 모습, 공원에서 포옹하는 장면들. 관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가 말하자 더욱 조용해졌어요. 우리 집 거실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제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할 때 찍은 영상이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수연과 민준이 거실 소파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관객들이 경악했어요. 민준의 어머니로 보이는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민준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리고 이것은 녹음 파일입니다. 제가 음성을 재생했어요. 정우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시각장애자니까요. 민준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맞아요. 평생 모르고 살 테니까 우리 마음 놓고 사랑해요. 수연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관객석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못된 사람들이네. 사람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은 무대 아래에서 울고 있었어요. 민주는 피아노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고요. 더 있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이것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입니다. 스크린에 메시지 내용들이 공개되었어요. 정우가 병원 간 사이에 만나자는 내용, 서로 사랑한다는 말들, 그리고 저를 비하하는 내용들까지. 정우는 정말 바보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민준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시각장애자라서 다행이네요. 수연의 답장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보며 관객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어요. 수연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수연이 제 발을 붙잡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민준도 일어서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을 향해 말했어요. 당신은 제 집에서, 제 소파에서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제가 시각장애라는 걸 이용해서 말이에요. 관객들이 두 사람을 향해 야유를 보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특히 나이 든 분들의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저런 못된 사람들을 봤나? 민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가가서 뺨을 때렸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민준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수연의 어머니도 딸에게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정우가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자 합니다. 이런 배신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선언에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수연이 계속 빌었어요. 여보, 기회를 한 번만 더 줘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회는 2년 동안 충분히 줬습니다. 당신이 저를 배신한 그 순간부터 우리 결혼은 끝난 거였어요. 민준도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정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민준을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모두 실망하고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발표회는 처음 봐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결국 소강당에는 저와 수연, 민준, 그리고 몇몇 가족들만 남았어요. 수연은 계속 울고 있었고, 민준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저를 용서해 줄 수 없나요? 수연이 마지막으로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어요. 용서요? 2년 동안 제 장애를 이용해서 저를 속였는데요. 제 집에서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했는데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수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민주는 그날 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아마 어머니에게 혼나고 있을 거예요. 70살 어머니 앞에서 그런 창피를 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민준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이혼 조정 신청을 했어요. 수연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너무 명백했거든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결정되었어요. 재산의 80%를 가져갔어요. 집도 예금도 모든 걸 말이에요. 수연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양심상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변호사도 제 편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요.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난 거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후련함보다는 허전함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수연은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발표회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서 화제가 되었거든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고요. 민준도 학원을 정리했다고 해요. 학부모들이 등을 돌렸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면서 말이에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3개월 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다시 피아노 조율일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시력을 되찾았으니 예전처럼 할 수 있었거든요. 20년간 쌓은 실력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요. 처음에는 작은 음악 학원들부터 시작했어요. 피아노 조율해드립니다. 광고를 내고 연락을 기다렸죠.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여전히 제 실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6개월 후에는 홍대 앞에 작은 조율소를 차렸어요. 베토 피아노 하우스라는 이름을 붙였죠. 베토의 이름을 딴 거예요. 베토가 없었다면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지 못했을 테니까요. 조율소는 단순한 수리점이 아니었어요. 작은 카페도 겸했거든요. 손님들이 피아노 조율을 기다리는 동안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들을 수 있게 했어요. 아늑한 분위기였죠. 첫 번째 손님은 20대 음대생이었어요. 사장님,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학생이 제 이야기를 알고 있더군요. 발표회 사건이 언론에도 보도되었거든요. 음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과는 달라서 말이죠. 제가 피아노 건반을 하나씩 조율하며 대답했어요. 그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베토는 여전히 제 곁을 지키고 있어요.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요. 얌전하고 똑똑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죠. 베토가 있어서 가게 분위기도 더 따뜻해요. 1년이 지나자 조율소는 꽤 유명해졌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거든요. 정직하고 실력 좋은 조율사라는 평판이 퍼진 거죠. 어느 날 김대현 원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정우 씨, 정말 잘하고 있네요. 보기 좋아요. 원장님이 흐뭇하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덕분이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인사드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아직은 그런 생각 없어요. 지금이 좋아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았거든요. 베토가 있고 음악이 있고 새로운 일이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자유로웠어요. 저녁에는 피아노를 치곤 했어요.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좋아하는 곡들을 마음껏 연주했죠. 베토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어요. 평화로운 시간들이었어요. 가끔 수연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2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리움보다는 안도감이 더 커요. 그런 사람과 헤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감도 생겼고 당당해졌어요. 무엇보다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나니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온 거죠. 창가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어둠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밝음이 더욱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베토가 제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다고. 진실을 밝혀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제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떠올라 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감도 생겼고 당당해졌어요. 무엇보다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나니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온 거죠. 창가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어둠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밝음이 더욱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베토가 제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다고. 진실을 밝혀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제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떠올라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